오늘은 우리가 강의로가 총 이거 오늘까지 4번을 했는데요. 4번 하고 그게 주로 통계가 많고 이 책들이 그래서 오늘 뭐 좀 많지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또 다음에 하는 거고요. 오늘은 5장 규율입니다. 약간 뭐 제도나 법이 어떻게 형성됐나, 법이 북에서 어떻게 형성됐나.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구호가 유명한 구호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본래 제가 알기로는 삼총사인가 어디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가 전체를 위해, 전체 하나고요. 어디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가 북한을 버티는 그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교육 제도를 완비해 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교육 이념은 민족적인 것과 이념적인 게 사회주의적 이념적, 이게 이제 결합된 교육인데요. 우리가 원래 사회주의 하면 뭐 막스 사상에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뭐 국경이 없다 이런 거로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김일성 자체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게 이해가 되죠. 처음엔 이제 반일운동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반일 독립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 과정에서 이제 반미, 반제국주의가 됐던 것이고, 그것이 6.25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극심화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게 그런 점에서는 뭐 정통 막스레닌주의에서는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너무나 민족적인 것이 강조가 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북한을 보고 가장 실망했던 게 그래서 단군 묘 발견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오래됐어요. 한 3, 40년 됐어요. 평양에 가면 큰 단군 묘도 있어요 지금. 저는 북한에 가봤을 때 거기는 안 보겠다 해서 안 갔는데, 어쨌든 뭐 갖고 있었던 현실이 반일 빨치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항일 빨치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김일성이 반일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서 이제 민족적 정서가 확립이 되면서 그거랑 이제 사회주의를 결합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의 교육제도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기초라면 목표는 통일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점점 이제 가르쳐 나갔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 가서 뭐 식당 종업원이라는 게 조금 뭐 직업적 혐오를 섞어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해도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을 다 받아넘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고 딱 들으면은 맞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잘 하죠. 제가 최근에도 어디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 국경의 남쪽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이제 차승원이라는 배우하고 조이진이라고 아주 신인 배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평양 교향악단에서 트럼펫 주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좀 얽혔어. 그래갖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차승원의 할아버지가 당국에서 재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북에 남은 가족이 본처예요. 근데 이 양반이 혼자 월남으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몄는데, 자꾸 이제 아들하고 자기 손자가 이때가 보고 싶으니까 이제 죽기 전에 얘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기획 탈북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오고 간 게 또 들켜가지고 이제 뭐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 이미 죽었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본래 그 자식들은 이거 이제 굴러 들어온 듣보잡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막 식당하고 뭐 그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차승원이가 굉장히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잘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해요. 북한에 대한 간증을, 돈 벌으려고. 왜냐면 빨리 돈 벌어서 기획 탈북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자기 옛날 평양에서 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아주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거든요. 여군이었는데 그 여군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본 영화 중에는 북한의 현실을 가장 잘 그린 영화라고 봐요. 거기서 북한에서 둘이 아주 알콩달콩 연애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거기서 뭐 한국처럼 뭐 클럽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연애는 아니지만 그 제도 안에서 나름대로 허용되는 안에서 엄청나게 연애도 하고 뭐 벚꽃놀이 구경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기획 탈북자들한테 사기당한다 차승원이. 그래갖고 결국 결혼을 했어 딴 여자랑 여기서. 그런데 북한에 남은 여자는 어쨌든 한국으로 넘어간 그 남자친구를 그래도 자기 혼자 탈북을 했어요 이제 사랑을 찾아서. 근데 차승원이 결혼을 해 있는 거야. 첫 번째 만나서 하는 말이 난 그 대사가 참 재밌는 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놔두고 딴 여자 젖가슴이 만져집대까 그런데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훈련된 것들이 우리가 한국 들어가면 그런 데서 안 나오잖아요. 왜 나는 왜 배신자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딱 할 말이 없잖아요. 나를 놔두고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근데 그 영화 참 짠한 게 그래서 차승원은 뭐 그렇다고 결혼을 번복할 수도 없고 지금 부인도 뭐 너무 헌신적으로 탈북자라고 알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식당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여자도 결국 누군가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담당 형사, 이제 탈북자 담당 형사가 붙잖아요. 담당 형사와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슬프지만 해피엔딩.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담당 형사의 설정도 아주 그냥 점잖은 사람, 개입 안 하고 이렇게 그 여자의 북에서 넘어온 여자의 사랑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인정해주면서 그저 그 사랑의 열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아주 형사도 굉장히 잘 그렸고 그래서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어둠의 경로를 다 뒤집어. 제목이 뭐예요? 국경의 남쪽. 국경의 남쪽. 어떻게 보신 겁니까? 응? 예전에 옛날에 그걸 어디서 봤냐면요. 옛날엔 아마 비디오 빌려서 봤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예, 다 위디스크에 있더라고. 양진호에. 아 그래서 그 결국 구하셨다는 말씀? 아니 못 구했어요. 그래서 위디스크를 한국은 뭐? 온디맨드에 있는 것 응? 같은 온디맨드. 온디맨드에 있어요? 북경 남쪽에? 영화? 그런 거. 그거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위디스크를 목사님 그거 신청해서 거기서 결제하고 엄청 어렵게 결국 했어. 그럼 다운을 딱 눌렀어. 그랬더니 CGH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는 다운이 불가능합니다. 야, 만 원만 날렸네. 씨. 자,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하여튼 교육은 확실하게 통일에 대한 교육은 뭐 정말 잘 돼 있어. 또 하여튼 뭐 통일 그런 얘기는 나오면 절대 막힘이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 사람들 그렇게 학습을 많이 하니까 예. 매주마다 하고 예. 매일 그래서 또 이제 그 전시에 이제 그 1951년에 북한의 교육제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국제정사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 와서 뭐 미군의 폭격이 매일 계속되고 소련이 있고 중공이 있고 하니까 그런 국제정세 교육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아주 폭이 넓은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집단주의 정신을 길러주고 공산주의적 품성을 가지게끔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원 집단 안에서 그 정치사 연구회라는 게 생겨서요. 수령연구반과 영웅연구반, 또 국내 정세연구반, 국제정세연구반 이런 연구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교조가 생기기 전 한 80년대 초에 그때 초임교사들을 중심으로 무슨 민중교육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한번 왕창 잡혀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전교조의 기초가 됐죠. 교사하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연구반을 만들어서 연구 서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지금 그 민중연구 거기 이제 1세대는 여기서 지금 칼스테이트에서 교수하고 있는 이남희 교수라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민중교육 뭐더라 민중교육 연합인가 거기 이제 1세대죠. 이남희 아시죠? 네. 이남희가 그 1세대고 그 친구도 아마 그거를 몇 개월 살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교조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전교조 빨갱이 뭐 태극기 부대가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 이거 그 학습 방법을 다 배워왔으니까. 근데 빨갱이는 어떠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쭉쭉쭉쭉 이제 되면서 학생들을 이제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인민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같이 남쪽에서의 교육도 힘들어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보면 사실은 좀
아주 3살 때부터 애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뭐 수령님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솔직히. 다른 대안이 없고 그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들의 그 정말 수세적이면서 공세적인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뭐 또 보기 싫으면 어쩌겠어요. 보기 싫은데 이상한데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하여튼 학교 교육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신기하고 군대에서 살아 돌아온 것도 신기하고 하도 그 제도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 때는 그 곧 월요일 날 애국조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련 막 열병도 하고 그랬어요. 교련복 입고 와서. 근데 그게 전 싫어갖고 월요일마다 이제 지각을 했어요. 근데 딴 날 지각하면 안 두드려 패는데 월요일 날 지각하면 체육 선생님, 교련 선생님 엄청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한 달마다 못하겠더라고. 만년이 그냥 서 있잖아. 하여튼 그러고 막 국기 하강식 그런 것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게는 참 지금 그 북한 런던에 있는 그 탈북자 협회 회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북한에서 이제 의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도 매주 한 번씩은 또 사상 교육하고 뭐 토론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대. 자기는 자유주의자였대. 그래서 탈북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1차 탈북해서 중국에서 좀 자유를 즐기다가 다시 들어가서 가족 다 데리고 나오고 직계 가족만이죠. 자기 아내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런던에서 사업을 크게 한대요. 자기는 본래 자본주의 정신에 맞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의사는 안 하고 이제 런던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뭐 세금을 뭐 한 달에 4,000파운드를 낸대나. 그러니까 엄청 돈을 잘 버는 거지. 영국 같은 나라가 세금이 세긴 세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 예전에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랑 올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탈북해서 돌아가도 수용도 안 끌려가요. 가족들도 아무런 저것도 없고. 그리고 북한에서 뭐 그게 꼭 좋은 거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남쪽보다 더한 거죠. 우리는 만약에 그 뭐라 그럴까요? 비합법적인 월북까지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한국을 떠났다가 뭐 여권을 위조했다거나 어쨌든 그리고 뭐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뭐 여권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벌금을 하든지 하지만 그 나라도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안에서 하는데 그것도 그냥 뭐 관리들한테 좀 집어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나가서 뭐 반복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왜 그 나라인들 그게 없겠어요?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요덕이라는 것도 가상의 공간이고요. 실제로 지명은 있지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그 탈북에다 돌아와도 외화버리고 그러니까 다 봐주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다시 북한 갈 거라는 거지. 자기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라 거기 그런 통제된 시스템이 싫어서 나왔지 북한 자체가 싫어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어쨌든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규율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사상 무장은 잘 돼 있지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반미, 그다음 반제국주의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 수령주의 이런 데 대한 훈련은 아주 잘 돼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의 그 현대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 갔다 왔고 뭐 애들이 이렇게 똑똑해 보인다고 너무 그 교육 시스템에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 자체가 또 가진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아픔. 제가 또 하나 싫어하는 건요. 여기 인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인도 갔다 오셨어요? 네. 저 인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 봄페이에 한 석 달, 인도 석 달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냥 뭐 비즈니스 때문에 갔다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인도 가서 뭐 수행하고 뭐 인도가 자유의 나라고 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해. 거기 지금 게 카스트 제도가 가장 모순이 있는 나라인데 뭐 거기 가가지고 무슨 돈 닦고 온다 그런 영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자기 영국. 똘마니 그런 것처럼 북한도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이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지나치게 악마화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그 안에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제 두 좌빨개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그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다른 거잖아요. 네. 북한의 교육 이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그렇지. 만드는 게 맞지. 목적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길 없다니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보기 싫다고. 그렇죠.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맞는다고 나는. 예, 그러면 어릴 때부터 네. 그런 그 단체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모든 그 교육 체제가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그 자유 그 탈북에 가고 네. 그 영국에 있다는 사람은 네. 뭐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었대. 뭐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 토론하는 거, 학습 토론하는 게 싫었대. 그럼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싫냐고 자기가 다른 사상을 접해 보니까는 영만 있는 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요. 귀찮은 거. 그거 맞지. 체일제가 맞아. 귀찮은 거지. 그래서 다른 이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근데 다른 이념이 있었던 것 같아. 애국주의 안 나가는 게. 아이고 그 흡연 이념이나 법정이를 싫었어 그냥 그렇게. 흡연 이념이나 근데 나도 군대 생활할 때 내가 군대를 제대하는 날이 내 생일이다 생각했어.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각했어. 그런 제도, 어가, 그 생각만 좀 안 했으면 대리 출세를 했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그 80년 그 광주항쟁 나고 뭐 학생 데모 5월 18일 전에 막 하고 그럴 때 매일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했대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새끼 군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보기엔 어쨌든 전두환이가 집권을 하고 사회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군대에서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그 보통 이제 탈북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그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북한이 억압된 체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 자유를 찾아서 그 탈출했습니다. 좀 아닌 것 같아. 그 그래. 앞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유가 물론 다르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억압된 체제라고 자기들이 어떤 점에서 억압된 체제라고 느꼈냐고. 억압된 체제라고 느끼려 그러면 억압되지 않은 체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아예 그거는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꼭 외부 사회를 몰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 외부 사회를 알았나? 뭐 우리도 그때 뭐 정보가 제한돼 있긴 마찬가지. 왜요? 우리 때는 그 어디 그 디즈니랜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화를 통해 갖고 난 그게 그 미국에 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 세대야. 난 자기랑 세대가 틀려. 아니 저도 김철삼이 이몽국이하고 탈북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탈남자는 왜 탈남했냐? 브라질 농업 이민가고 서독 강부 그 그렇지. 생활, 그것이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 지옥 같은 그 탄광 생활, 브라질 농업 이민, 그게 더 낫다고 선택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해. 그거는 그러니까 왜 실제로 그 탈남했냐? 탈북을 한 나도 사람들이 여러 번 탈남자지만 보면 75%가 지금 한국에 와서 자기가 사회 최하층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어쨌냐 할 때 50%가 최하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25%가 더 늘어난 거예요. 더 이 남쪽 사회가 좋아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남쪽 사회에서 차별이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새 또 뭐 김어준이 키우고 있는 그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그 누구죠? 김철웅도 뭐 자기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양반도 조금 알려진 것과는 다른 뒷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사실 좀 이쪽 말하고 저쪽 말을 둘 다 들어가야 돼. 과장이고 그래. 그 안에서 그러니까 김철웅 씨가 꼭 그랬다는 말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친구들도 많고요. 지난번 한 1년 전인가 왜 그 판문점에서 왜 총 맞으면서 도망 나온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거기 너무나 유명한 범죄도 아주 확실한 범죄 저지르고 온 거 아니야. 뭐 음주운전했고 뭐 사람 뭐 강간을 했든가 뭐 그러고 살라고 넘어온 애들인데 우리 사회는 다 받아주는데 우리 사회에서 북에 가면 범죄자들 돌려보내요. 요새 북에서 LA에 남한에서 범죄 짓고 오는 사람도 LA 다 있어. 북한 못 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노력 동원은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대중운동이었고요. 지금도 그거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이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제 머리 쓰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도 뭐 북에 그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 노동 현장에 나갑니다. 대학 교수고 뭐고 금요일만 되면. 그리고 4.3 교육에 참여하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 부인이 의사인데 뭐 남편은 뭐 버스 운전사 이런 계급 간의 그런 아주 이동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낫죠. 우리 어디 뭐 여의사가 어디 남편이 버스 운전사랑 결혼하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정우성처럼 잘생겨도 안 하지. 10세 7개가 있어야 돼. 버스 운전사인데 1등이 있어. 병원을 열어주겠다 그랬어. 그럼 또 모르겠다. 근데 여자 의사들이 제일 인기가 없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남자 의사들은 인기가 좋아도. 어쨌든 그 노동이 이제 북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또 인민을 형성하는 데서 노동자 교육이 됐고요. 1940년대에 이미 노동자 임금 적용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1등부터 8등까지 정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규율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에 기본적으로 다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 이름이 노동당이니까 그렇죠. 노동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전후에 완전히 뭐 북한의 전부 70~80%가 다 파괴가 됐으니까 그걸 건설하려면 노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노동자 비노동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여기 이제 스탈린이 언급한 거를 노동신문이 사설처럼 쓴 게 있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326페이지인데요. 경쟁운동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경쟁운동이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데 있다. 왜냐하면 경쟁운동은 이전에 치욕적 중하로 인정되었던 노동의 영예로운 일, 영광스러운 일,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뭐 천리마 운동 그래서 뭐 막 하잖아요. 뭐 새벽 별보기 운동 그래갖고 이게 경쟁이잖아요. 일종의 경쟁.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층민의 정서였다는 거지. 그렇게 일찍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뭐 물론 노동자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선동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영예로운 일, 영광스러운 일, 용감하고 영웅적인 일로 얘기하면서 항상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스탈린의 언설들을 50년대 스탈린이 아직 소련에 집권하고 있을 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사실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 주체 인민으로 대접을 해준 거는 뛰어난 일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검열이라고 노동자하면 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로자, 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근로자라는 말 쓰고 그런데 이제 노동의 신성성은 뭐 북한 사회가 일찌감치 그야말로 막스레닌주의 기초에서 잘 정립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오늘날도 한국 사회, 이 남한 사회에서는 노동은 아직도 하위 계급처럼 되고 노동자 그러면 뭔가 좀 노동자를 키워주기 위해서 근로자 그래야 되는 것 같고 또 노조 그런 뭔가 파괴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도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은 그래나마 뭐 정신노동, 뭐 감정노동 그래서 그 이외의 영역에도 이제 노동이라는 거를 많이 확장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말들, 예전에 안 쓰던 말들, 뭐 감정노동, 진짜 감정노동자도 힘들 것 같아요. 뭡니까? 백화점에서 그 판매원들 가끔 뭐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당하잖아요. 뭐 그것도 액면 그대로 또 못 믿어요. 또 그 전후 과정에 한 사람이 폭발하기까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면 이렇게 참 언론이라는 게 우리 편이가 저쪽 편이가 지금 딱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이 외국가에 보면 그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그 근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북한도? 근로의 정신이 있더라 뭐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노동자 그러면
빨갱이 냄새 난다 그러면서 그렇지. 노자가 그러잖아요. 그런. 그건 아시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메이데이 노동절은 본래는 그게 이 러시아나 이쪽 전통이 아니잖아요. 예. 시카고 그 무슨 광장에서 있었던 그 노동 투쟁으로부터 이 메이데이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가서 노동자의 날이 됐는데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노동절을 막 기피하는 그런 또 이상한 현상도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서는 인민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의 착취의 개념을 제거시키는데 상당한 분량의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취가 아니라 폐허가 된 데서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정당한 그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항상 착취잖아요. 솔직히 말해 자본주의는 뭐 임금 격차도 뭐 서구의 뭐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 중에는 뭐 그 나라의 최저 소득과 최고 소득의 분위가 뭐 몇백 배를 넘지 않는다.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몇만 배도 되죠. 몇만 배. 근데 그걸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거의 아마 아주 근접해 있는. 근데 이제 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에 이제 그 아주 섬세한 캐나다 의사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많이 오는 것처럼 캐나다도 그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뭐 어떤 섬세한 데 있어서 좀 전문적인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안 얻어지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북한 사회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인공위성 쌓아 올리고 뭐 화성 14호 쏘고 이런 거 보면 또 그 기술력이라는 것도 참 무시 못하죠. 최근에 그 우리가 뭐 통일 얘기 한창 할 때 우리가 뭐 북한의 싼 노동력과 한국의 뭐 기술하고 합쳐지면 우리 통일되면 정말 부자라 그러는데 누가 우리도 그냥 무시고 그 말을 뭐 질린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누가 그 한국신문에 잘 썼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북한의 기술력이고 한국의 판매력, 소위 말하는 상품화시킨 능력이 합치는 거지 어디 북한을 무슨 후진국처럼 진짜 그렇잖아요.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지금 미국까지 그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낸 나라인데 그 자체 기술로 그것도 온갖 제재가 심해가지고 외국 기술 하나 또 못 들어오는 판에 그런데 그건 잘 만들고 누가 그 말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의 상품화시키는 능력, 기획 능력, 그다음 북한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그렇게 통일이 되는 거지 무슨 북한 그거 지금 고쳐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개성공단만 지금 가장 최근에 남북이 만났던 지점이라 개성공단의 그 근로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싸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한 52불인가 받기 시작해서 마지막 문 닫기 전에 거의 한 60불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 뛰긴 뛰죠. 근데 그게 뭐 그 사람들한테는 뭐 한 40불 가져갔다 그러든가 정부에서 뛰고 이러는 근데 그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떵떵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온 가족이 다 잘 살 정도로. 근데 그 개성공단 근로자, 노동자 그 친구들도 지금 뭐하고 있는지. 또 박근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맨 처음에 김정일이가 그걸 어프로브 할 때 그때 네. 왜 저 땅 더 준다 그랬잖아, 110개. 키스트 교수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예, 김진양 왜냐하면 남한에서는 계산해 보니까 200불 정도 노임을 차좀 네, 맞아요. 그때 생각하고 갔는데 김정일이가 보더니 이거는 남북한 뭐라 그럴까 그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50불에 하겠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 200불 북한에서 도로 깎았어. 글쎄 그 땅도 몇백만 평 주겠다는 거, 맞아요. 그건 지금 뭐 약속은 지켜야 되는. 지금 근데 시간이 지금 금강산이랑 철수 안 했으면, 개성이랑 철수 안 해서 미군이 철수하란 말은 못해요. 그게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금강산은 이명박 때 철수시키고, 개성은 박근혜 때 철수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미국 애들이 저렇게 지금 다 앉아버렸거든요. 이제 그걸 다 알거든요. 누가? 그 미국이나 일본에 알죠. 다 아는데 예. 그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북한의 그 저쪽에 금속 가공 기술이 뛰어나니까는 네. 그 엔진 그 금속 가공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그 연구소를 북한에서 다 차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못했는데 그 못하게 된 배경도 그 중간에서 그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했다. 근데 그 강호재 박사 말에 의하면은 대륙간 탄도탄 그거 만드는데 금속 가공 기술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예.
0.0000001mm 그 걔네들 그거를 깎아내는 데는 세계 한 손가락도 안 된다 이게. 0.001mm 그거 틀리면 안 된대. 그 금속 가공 기술이. 황우석은 그러겠네. 그럼 우리가 쇠젓가락을 쓰는 쇠젓가락으로 콩을 굽는 아니 근데 원래 그쪽이 북한이 그 금속 가공 기술이 뛰어났던 게 네. 그 장사정포 있잖아요. 네. 그것도 금속 가공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기술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성뜻할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김정은 말 믿어야지. 뭐 문 대통령한테 발 편히 뻗고 주무시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안 돼. 우리한테만 쏘지 말아야지. 남쪽한테는. 근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가 누가 될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지? 김현철이라고요. 그리고 천안함도 그 사람은 우리 저 북한 소행 아니라고 그러지. 아마 청문회 통과할 때 좀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아티클을 쓴 모양인데 예, 김현철이라고. 아니 통과 안 돼도 임명해버리면 그뿐인데 뭐. 아니 뭐 해도 그렇지 해도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철학이랄까 이것이 진짜 관철이 될지. 그래도 자, 이쪽으로 이 노동당이 결국은 이북에서 그 북한에서 인민들을 형성해 나가고 국가 건설에 앞장섰던 조직인데요. 국교부처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카카오톡 이렇게 나무에 있으면 그냥 시끄럽게 오시더라고. 그 처음에 노동당 당원을 보면요, 노동자 출신은 약 30%, 농민 출신은 34% 정도였고, 지식분자와 상업가 기타 부르주아 출신이 36% 오히려 많았다라고 하죠. 그러나 노동자 농민을 하나로 보면 그게 더 많아지고요, 64%니까. 근데 부르주아 출신도 거의 36%가 들어왔고, 뭐 김일성 주석에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힘 있는 자 힘으로, 돈 있는 자 돈으로.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누굽니까 여기 김 여자분. 그 외할아버지 그분도 사실은 굉장한 일제시대 때 친일이었는데 뭐 북한에서 무슨 장관까지 했죠. 그렇고 그러니까 또 건질 수 있는 사람은 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북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왜 또 이광수의 묘는 그 애국 열사 이런 게 있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직 저는 풀리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증을 수여를 할 때는요, 이제 노동당 당원은 그 당증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이제는 이게 뭐 사회 진골인 표시죠. 당증 수여식도 굉장히 거창하게 했는데요. 당증 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숙청 대상은 이제 안 주는 사람은 그동안 잘 노동당 들어왔다가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자본가, 기업가, 상인 등 착취계급이나 일본 또는 방공단과 같은 민족 반역단체 공무하다 노동당에 잠입한 자, 토지개혁 때 숙청당한 지주계급이나 종교단체 신도 또는 간부로서 노동당에 잠입해 인민정권을 약화시킨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증만 안 줬다는 거지 이들을 잡아갔다는 말은 또 없어요. 그냥 너희는 당원이 될 자격이 없어 인 거죠. 그런데 이제 노동당 당원이 된다는 건 북한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니까 그것이 뭐 사회에서 그야말로 계속 이제 노동당 당원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드니까 행세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뭐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 징집제가 아니라 모병제잖아요. 근데 거의 다 뭐 징집제처럼 다 군대 가죠. 그 군대 갔다 와야지 이제 당원에도 노동당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어쨌든 뭐 현재는 6.25 때 징집제였지만 현재는 모병제고요. 그렇게 이제 노동자들과 군인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사회를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당이 먼저예요. 그리고 당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군인이 있고 근데 김정일 체제 때 바로 그 군을 앞으로 끌어낸 거죠. 선군 정치하면서.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남침이나 이런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일목요연한 행정체제 그리고 아마도 당 안에서 좀 김정일에 대한 반대파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중간에 끼인 세대로서 지금 김정은의 리더십이나 김일성의 리더십에 비해서 사실 지나고 보면 김정일의 연설 능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좀 안 좋아 보였고 그 양반이 그랬던 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의 어떤 안에서는 내부 반발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선군 정치란 걸 했죠. 그건 그러니까 뭐 군인을 앞세워서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이 또 국가 어떤 재건 현장에도 많이 노동력으로 동원도 되고, 그게 바로 선군 정치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직의 서열상은, 그거는 당, 그 다음에 국가, 군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뭐 남한에 홍수 같은 거 나면 온 사람들이 그 동원돼서 같이 이제 뭐 복구 작업할 때 신문에, 우리 때는 제 세대 때는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군관민이 동원됐다 그러죠. 선군 정치였죠 우리는. 군관민. 요즘은 한국 신문도 바뀌었습니다. 민관군으로. 저희끼리 군감이죠. 목사님 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을 항상 앞세웠댔죠. 그게 뭐 그런 의미의 선군 정치라니, 군관문이 동원돼서 뭐 수해 현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러고. 근데 저기서 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뭐야, 민족적 이념주의를 사회에서 국가는 거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고 해서 애국자들의 집단입니다, 집단.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회주의 사상에는 별로 중요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반일을 하면서 그게 어릴 때부터 이미 국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김일성이 그게 뿌리 박혔을 거고, 민족 없는, 국가 없는 서름을 견뎠을 거고, 체험했을 거고, 거기다 이제 전쟁 치르면서 이제 미국한테 또 호되게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관이 더 치열해졌겠죠. 근데 결국은 아무리 그 사회주의 사상이 국가를 초월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나 민족은. 러시아도 그랬고, 다른 국가들 다 합쳐갖고, 뭐, 말이 좋아서 소비에트 연방이었지, 뭐, 하나의 나라였죠, 뭐, 소련 때도.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적 애국자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국가의 가치가 더. 그렇죠. 네. 중요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애국주의란 말은 굉장히 이게 봉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그 앞에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동그란 네모, 사각함처럼 약간 모순적인 말이긴 한데, 뭐, 북한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말이었던 거죠. 근데 북한의 그 노동당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예. 그 공산당이라는 말은 어디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공산당. 그렇죠. 국제공산당 선언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럼 북한 사람 가운데도 공산당원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나 공산당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시민이 되려면 예. 물어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너 Have 공산, you ever been Communist Party member? 네. 그거 오케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있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이건 북한의 그 지금 말하는 노동당 혼동을 해가지고 북한에 무슨 당에 들어갔었냐 그런 얘기가 없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동당이었냐는 말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왜냐면 영국에도 노동당이 있어요. 근데 그 북한에서 공산당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빠졌었어요? 그거는 아마 그것도 1958년 뭐 그 정도에 빠진 거. 공산당은 그래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있었나?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이 공산당. 박은희가 제일 거기에 가깝는데, 박은희도 노동당이거든. 남조선 노동당이었죠.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라. 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공산당이요. 그래서 유럽에 있잖아. 이태리에도 있고. 유럽, 네, 프랑스에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회주의라고 그러지 자기는 공산. 그렇죠. 사회주의라고 그러지. 그런데 거기서 공산 그러면 이태리계 이민자가 공산당 활동하더라도 안 됩니까? 미국 시민? 몰라 그건 모르겠어. 하여간 거기서 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커뮤니스트 멤버였냐 멤버 맞아요. 커뮤니스트. 있어. 근데 그거 하면은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지. 아니 그 질문이 있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다안 되라고 쓰겠지. 겁나서 일단. 안돼. 어? 안 돼? 그래서 안 근데 된다.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을걸 지금? 하여튼 그래서 자기네가 보고 안 된다. 그리고
근거가 뭐냐? 무조건 그 사람이 보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럼 이민국이야. 완전히 그야말로 그러니까 잡지라는. 입국할 때도 그 사람이 나 나가 그러면 이유 없어요. 그러면 나 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뭐 공산당이 아니라.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혼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산당은 그 국제적인 그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고. 김선배는 되게 위험할 뻔했어. 왜요? 사상 검증하고. 공산당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전에 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북한의 무슨 당원은 아니라는 걸 생각을 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대답도 잘못했고 그 물어보기도 잘 물어본 거 커뮤니스트는 아니고 그냥 그 공산당이야. 아니 커뮤니스트로도 괜찮아. 근데 커뮤니스트 파티 멤버가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공산당 있잖아요. 미국에 공산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말이지 미국 내에서 과연 공산당. 컨트롤할 수 있는 공산당이라는 이름이지. 예, 있어요. 미국에서 공산당 있어요. 미국에서 외국에 이태리에 공산당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미국에서 이거 컨트롤을 하겠지만은 이러면 못할 수 있는 그 요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도 정당은 있어요. 노동당이 있고 사회당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다음 청우당이 있고요. 근데 청우당. 공산당은 없죠. 공산당은 없죠. 네, 그런데 그 공산당은 사람들은 당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의석은 있더라고요. 정당 활동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의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봉수교에 있듯이 그러면은 그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는 잘못 말한 거네. 그래. 이승복이 잘못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웃기게 되는데 갑자기 왜 공산당이 나는 공사탕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는 혀가 짧았대잖아. 나는 조공하게 되는 사람 그 공비가 콩사탕을 줬대. 콩사탕이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 공산당원이라는 네.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공산당은 없었다고. 네. 저 노동당인데 노동당이라는 말은 또 우리 근데 지금 한국에서 노동당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민노당 말고 완전 의석도 없는 당. 이민재파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참 뭐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입이 찢어져 죽으니까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공비들도 다 사살당하고 그 현장에 김신조는 없었고 살아남은. 그리고 다 죽었는데 걔가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선일보의 기자였어. 조선일보 기자가 시장통에 나오고 물어보니까 걔가 평소에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 많이 하고 다녔어. 근데 그 세대 아이들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건데 다 나도 그러고 다녔을 거라고. 그러니까 참 이승복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야. 존재는 했지. 존재는 했어. 그것까지는 거짓 뭔가 아니야. 존재는. 아니 근데 그걸 거기 공비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내려와가 걔들은 입을 찢어서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끝에 상처가 있었거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찢지는 않았을 거라고.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니 우리 저 안녕하세요. 진짜 빨갱이 목사 모셨다. 북한에 한 5회 다녀. 그때 몇 회 다녀왔지? 몇 회 다녀왔지 북한에? 세 번인가요? 그렇게 나도 아니, 많이 안 어릴 갔구나. 때 보면 그 네. 영양 상태 안 좋으면 입이 흘러요 여기.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시골이니까. 이승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아까 군대가 나오는데 그 남북을 쓴 이태 씨, 지난번도 한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제 남북은 대장이 이현상 그리고 인민들이 항상 여기서 그 빨치산 투쟁할 때도 물론 이 책에도 나와요. 그게 다 지켜지진 않았지. 배고프면 어떻게 뭐 눈이 도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양민들한테 뺏어오기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원칙은 그렇게 세웠다는 거지. 가서 절대 강탈하지 말고 최대한 설득해서 가져와라. 근데 그 당시 양민들도 먹을 거 없는데 설득한다고 주겠어? 그러면 그거 자체 강탈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 원칙은 세웠고 인민군대는 인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기병 씨 얘기한 것처럼 굳이 아이가 그러니까 지들도 와서 신기한 거지. 이쪽 우리 그 국방군 쪽이 공비 다 죽이고 봤는데 애가 죽어 있는데 입이 찢어져 있으니까 새끼도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입에 뭐 끼었었나 그걸 빼주려다 이거 잡아놓게. 아니 노동당인데 공산당이라고 부르니까 노동당이 싫어 그래 봐줄라 그랬는데
그렇죠. 없는 정당을 얘기하는. 근데 그 공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정말 북에서 내려온 애들이 맞아요. 저는 이제 적당히 얘기 잠깐 꺼주세요. 인민을 60년대. 인민을 그 교육화시키는 의식화 과정에서 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자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여성. 처음부터 그 여성을 그러니까 김일성도 사실 그 항일 빨치산하면서 여성들과 많이 그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여성의 중요성을 알았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빨랐죠. 그 남녀 평등권이 1945년에 45년과 46년에 걸쳐서 남녀 평등권이 북한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남쪽에 제가 적어왔는데, 남쪽에 남녀 평등법이 발표된 게 198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41년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산전 휴가가 60일이고요. 산후 휴가가 적어 나왔는데, 하여튼 산전 휴가, 산후 휴가가 현재로서는 영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산전, 산후 휴가가. 산전이 60일, 산후가 120일인가 그래요. 어쨌든 영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나라고요. 그렇게 여성 해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고, 여성들의 그 정치에 진출에 완전히 문호는 활짝 열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도 뭐 지금은 또 북한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보면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본권적인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또 그 북한의 그 뭐 전당대회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여성들이 그렇게 고위직에 진출한 경우도 보기 힘들고, 요번에 우리가 뭐 김여정은 어쨌든 그 핏줄로 김정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김여정 역할이 컸고, 뭐 최선희 그 양반 역할이 컸고,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보기 힘들었고, 오게 되면서 여성 지도자 연맹 해가지고 뭐 예전에 여운형 씨 딸도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좀 생각 밖으로는 그렇게 법은 일찍 제정이 됐는데 그 사회가 봉건적이다 보니까 아직은 봉건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언젠가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 남성들이, 나이 많은 남성들이 식당 가서 그 젊은 여성 쪽으로도 다 하는 말이야. 그게 귀에 거슬리더라고. 목사님 못 느끼셨어요? 요새는 좀 안 그렇겠죠? 목사님 최근에 가셨잖아요. 저는 10년이 더 됐어요. 응? 응. 근데 근데 혹시 여성 비율 남자들한테 반발하잖아요. 나이 어리면 무조건 반발하잖아요. 여자들이? 아니 저기 그 북한에서요. 그렇지. 그것도 약간 봉건적인 잔재지. 그러니까 그 나이가 계급이 내가 나이도 그렇고 여성 확실히 무시하게 남성주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 아직 북한 잘 고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 보장되어 있어서 평등이 되어 있는데, 가정 내에 가서 평등이 안 되면 여성들의 노고는 이중이 2배가 되기가 쉽죠. 가정 내에 가서 가사노동까지 해야 된다면 그러면 되게 쉽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가정 내 깊이까지 안 들어가 봤지만, 그래도 그것도 뭐 옛날에 요즘 많이 나아졌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굉장히 일찍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축첩제도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1949년에, 남쪽이 49년에 법제화돼서 실제로 53년부터인가 실현이 됐다 그러는데, 이북에서야 뭐 당연히 축첩제도라는 것도 자본주의 뭐 지주계층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일찌감치 축첩제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처음 간통죄가 법이 어떤 건 줄 알죠? 남편 있는 아내가 간통을 한 때만 잡아넣었어요. 그 부인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사는 건 간통죄가 아니었어요, 최초에. 그리고 실제로 1978년, 얼마나 최근이에요, 사실은. 뭐 오래된 세월이긴 하지만 1978년이 정말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또 판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강간한 사람한테 이 강간범이 나 쟤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까 용서해줬고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50년대도 아니 78년도에 그런 법이, 지금도 그 페이스북에 곧대고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 그 새로 쓰기로 그런 신문 스크랩 해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뭐 누굽니까? 한국의 유명한 그 카사노바 이강석 말고 또 있었어요. 진짜 카사노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뭐 정조는 보호할 가치의 여자가, 그 사람도 그래 중형을 살지 않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탈북 여성들 보면요, 남쪽에 와서 좀 그 사람들도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성추행을 쉽게 당하고 이 상대방 한국 사람 남자들이 치사한 거니까 굉장히 그 성추행을 약자한테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쉽게 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그래요. 니네 나라 북한 여자가 순종적이잖아.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주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공략하는 못된 것들이 있고요. 여성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958년까지 전체 사무원들 중 여성 비율은 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제화한 것과는 완전히 좀 다른 것이 있었고요. 근데 그 북한에서는 가정폭력법을 일찌감치 그 되게 세게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그 폭력 그 가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1950년대 초반에 법제화됐지. 그 지금은 가정폭력이 거의 없다는데. 없겠지. 그래서 가정 폭력하고 또 틀린 거지. 약간 이렇게 남성들이 권위적인 거하고 폭력하고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 권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남쪽도 보면 많이 이제는 뭐 요즘 젊은 20대들이 뭐 현 정부가 너무 뭐 페미니즘 정책 써도 인기가 없다 그러는데 남쪽도 많이 좋아졌죠. 이제는 뭐 사회 진출도 아직 평등화되지 않고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그 이수혁 사건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성들이 먼저 시비 걸고 그거는 뭐 남녀 차별의 문제는 아니고 둘 다 똑같지만 마지막에 폭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더 분노했을 수는 있어요. 왜? 여자한테 당했거든. 남자들이 치사하거든. 남자들은 술 먹고 싸울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싸우면 잘하고 항상 한만 술 취한 척해도 제거든요. 질 것 같으면 그냥 시비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직도 한국 남성들이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어디죠? 존 뮤어라고 아주 어려운 트레킹 코스를 3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뭐 반쯤 죽는 코스인데 거기 보면 뭐 여성들이 혼자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냥 혼자 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하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하이 그러고 지나갔지만 내가 그 여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만약 한국 지리산에서 만났다 라고 하면 한국의 남성들이 꼭 그 말을 했을 것 같아. 여성분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위로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약간의 것도 남성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걸 보고 미국 사회가 아직 이건 그러다 보면 또 젊은 친구들이니까 서로 지치고 이러면 또 같이 뭐 눈이 맞아서 산중에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와일드라고 하는 또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좀 나오고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꼭 아직도 남성들이 뭔가 여자를 좋게 말해서는 보호 대상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주 우월적인 게 있다. 저는 그냥 여자들한테 여성분인데 수고하시네요 라고 말을 못하죠. 뭐 영어도 못할 뿐더러 그분들이 나보다 더 잘 걷는데 뭐 미국 여자들이 다리 듣기도 힘도 좋고 그래도 그 양반들이 나한테 아이고 영감님 수고하시네요 라고 말을 하면 그런데 그 생각은 해봤어요. 이게 한국에서 지리사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꼭 한국 남자들은 한마디 하고 지나갔겠다. 수고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여자 혼자서 안 무서우세요? 뭐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 우리 당연히 못 고치려나. 그리고 여기서도 운전하다 보면 좀 안 맞으면 여성 탈인 중 여성들이 우리한테 가운데 손가락 들고 그러잖아. 근데 화 안 나잖아. 화는 나지만 내려서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 들잖아. 근데 한국에서 막 여성이 그렇다고 쳐봐. 당장 차가로 맞고 또 내리지. 그런 건 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그건 잘했지만 아직은 체감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인민화시켜. 그 다음 농민, 농민이나 노동자나 마찬가지. 농민도 특별히 중요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폐화되고 나서 전쟁 시기에는 전쟁 군수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역할이 강조가 됐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군인, 교육, 노동, 여성, 군인. 제가 392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민군대가 정치적 계급적으로 동질화하는 데에는 해방 이후 숙청이 한몫을 했다. 숙청 대상자는 자본가 출신과 일본 경찰, 일본군 장교 및 헌병 복무자, 가정성분 불량자 이런 것도 있네요. 근무 태만자, 불평불만자 등이었다.
저는 인민군은 안 됐겠네. 불평불만자라. 1947년 3월에 일본군에 전향한 사람과 일본 관원에 협력한 사람, 지주와 자산가 아들, 부르주아 출신들이 숙청되었다. 제2사단에서는 대략 100명 이상의 군관이 이렇게 청산되었다. 다음 숙청은 1947년 12월에 있었는데 친일파 아들과 지주의 자녀, 일본군 지원병 출신 등이 그 대상이었다. 한국과 완전히 딴판이죠. 한국 군대는 다 그 일본군 헌병들이 다 자리 잡았는데 여기는 다 숙청을 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두고두고 뭐 북한이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가 이제 나만이 열등의식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인 거죠. 뭐니 해도.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저는 그 관료제도라는 게 또 경험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이제 하급 관료로 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재헌의회, 재헌정부에 뭐 관료로 채용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 윗선은 다 바꿨어야죠, 최소한. 네, 뭐. 북한도 명수라고 하고 다수문서로 다 기술자라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위직은 지도급에는 안 앉혔잖아. 근데 한국은 남한은 지도급에 앉힌 게 문제였던 거지. 어떻게 그 뭐 36년이나 살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본하고 협력 안 하고 산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일본에 유학하면서 산 책이 아직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도 안 했는데 젊을 때부터 기독교를 좋아했는지 이렇게 뭐 신학책들이 많이 있어요. 버리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데 뭐 일본어 예전에 좀 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도 좀 아까운 책 같은 거 갖고 있는데 그 한번 보니까 그 안에 옛날에 책을 사면 이제 자기가 서명을 하잖아요. 뭐 어디서 뭐. 근데 아버지가 그 창씨 개명한 이름을 써놨더라고. 그 책 안은 누구도 보지 않는다니까 자기 이름을 본래 이름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김 씨는 가네다라고 쓰잖아요. 밭전자 하나 더 붙여서 가네다 이렇게 성조라고 써놨더라고요. 전 짠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 식민지 지식인이 답답했겠다. 그냥 일본에 편입되는 것도 괜찮다라고. 아버지가 독립운동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친일을 할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딱 공부하고 한 20대 초반의 나이니까. 그래서 좀 짠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양반이 참 답답했구나.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민군들은 어쨌든 뭐 인민군 어쨌든 인민군답게 인민들과 함께 그들과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잘 하려고 그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김일성은 1958년 조선인민군을 당해 군대라고 직설적으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당해 군대입니다. 당해 군대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고 1960년 8월 25일 그는 조선인민군이 제109군 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에서 인민군대는 공산주의 학교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제 사람 데리고 나오는 거지. 남쪽 말로 하면 공산주의자가 돼갖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군대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을 먼저 하고 그다음 국가 건설하고 이제 그 군인을 제일 나중에 만들므로써 한 국가의 체제를 완성하는데 김정일이 말한 그 성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순서를 뒤바뀐 제도였고요. 조선인민군은 무력군대라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인민정권 수립이라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조국과 인민을 해방을 위해 늘 반일 무장 투쟁도 인민군의 하나의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 그러니까 전제 휴전한 후에 1958년까지 그 당시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1958년에 보면 여기 우리 책 425페이지에 보면 그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1958년에 이제 철수를 하기 전까지 이제 중공군들도 북한 경제 활동에, 경제 복구 활동에, 재건 활동에 많은 애를 썼다.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우리 미군들도 그랬나요? 미군들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노동은 안 한 것 같아요. 나름 또 좋은 일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쭉 보면 뭐 이게 통계 중심이니까. 어쨌든 북한은 1958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요. 1958년에 이제 김일성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실권을 다 잡은 겁니다. 반대파들을 다 숙청을 하고
그 당시가 언제냐면 중소 분쟁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소 분쟁이 있을 때가 그때 굉장히 등거리 외교를 잘한 거죠. 중공에도 이제 필요한 거는 없고 소련으로부터 필요한 건 얻어내고 하면서 지금도 뭐 중소의 등거리 외교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오늘 뭐 신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북한의 의전 담당 비서관이 러시아에 갔다. 조만간 뭐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반성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북미 관계는. 절대 북한 못 칠 거고요. 북한도 그걸 믿고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련과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 리비아와는 또 다르니까 그리고 또 리비아는 뭐 석유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뭐 그냥 북한 것도 없는데 북한이 뭐 미국 이렇게 칠까? 미국 좋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북한은 뭐 뻔히 봐왔는데 미국이 할 만한 짓을 카톨릭 신부 중에 존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인데 그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우화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신부가 이제 카톨릭 우화집이니까 신부가 중심인데 신부가 하루는 자기 사제관에서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제관 앞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거야, 노는 거야. 그 사제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야, 저 시냇가에 괴물이 나타났더라. 빨리 가서 구경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동심이 많으니까 이제 동심이 있으니까 괴물 보러 가자 그러고 이제 냇가로 뛰어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막 동네 어른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신부니까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신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갖고 냇가에 괴물이 나타났대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반전이죠. 신부도 괴물 보러 뛰어갔다는 거예요. 지 거짓말인데. 저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약간 이 신부 같아요. 지들이 괴물로 만들어 놓고 진짜 괴물인 줄 알고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북한이 그렇게 괴물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 1984라는 책, 지난번에 홍 선생님도 제 거 빌려가서 읽었지만, 거기도 보면 그 아웅산 사건 보면요, 전후 맥락에서 보면 그 연합통신 기자인데 정말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 책을. 용기가 꽤 있어야 될 것 같은 얘기들을. 미국이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아프리카에서 한번 만들려다가 실패했고, 가봉인가 어디서 실패했고, 북한을. 아웅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책 빌려드릴게요. 네. 전후 관계가 보면 다 네. 전두환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잘 조사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후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갑자기 부시가 9.11 이후에 북한도 테러 방지 조약에 유엔에서 거기 서명까지 했는데 그때 신천을 파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 신천 학살 사건을 북한이 거기서 또 미군에 이제 북한도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보면 웃겼겠지. 한 50년 전, 60년 전 얘기를 이제 고발하셔서 또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었어요. 유엔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악의 축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바로 9.11 다음 해. 9.11 때 북한은 테러 방지 세계 법안에 서명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신천이, 약간 이 책의 뉘앙스 약간 신천이 정확하게는 안 썼지만 이 책에 따르면 약간 신천이 그것처럼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각 나라는 외국으로부터 군 무기를 가져오지 않기로 그게 정전협정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각종 무기와 장비를 들여와 한반도 외부로부터 무기 장비 물자 반입 중지와 이렇게 그것을 이제 맨 처음에 이북이 북한이 어긴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57년 말부터, 그러니까 앞뒤가 애매하죠, 진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죠. 그래서 미국은 1957년 말부터 미국은 남한의 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하고 군을 증강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은 한국과 태평양 연안국 18개국과 미군 기지 9곳, 모두 27개의 해외 기지에
1만 2천여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치했습니다. 그게 핵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한국에 핵무기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뺐죠. 그리고 이제는 핵우산이죠. 지금 핵무기 자체는 아니지만 여차하면 여기에 핵으로 이제 보호하겠다. 핵우산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1957년부터 김일성이 미국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빨리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에서도 645만 명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런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 또 북한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천명하고 남한 핵무기 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1958년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싸움은 이게 1, 2년 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통일교육원에서 나온 그 북한의 핵 개발 일지라는 게 있어요. 이미 그 6.25 때 그 자꾸 뭐 만주에 한 방 터뜨려가지고 한국전쟁 끝내자는 그 메가더 강경파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이미 핵 개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두고 하면서 결국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957년, 58년에 중국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요구도 강해지고요. 근데 이제 소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스탈린이 물러나고 후르시초프가 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소련은 정전을 항구적인 평화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 나이 때 내가 58년생인데 제가 60년 넘은 얘기예요. 정전협정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끌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좀 이건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전을 항구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조선 국가가 점진적으로 연방 형태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후르시초프가 권고했습니다. 북한에다가. 이런 소련의 정세 변화에 자극받은 북한 내 연안파와 소련파 집단 체제를 옹호하자.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연방제로 통일해라라고 후르시초프가 이제 하니까 김일성이 또 소련의 영향을 받은 연안파하고 소련파가 김일성 너무 1인 수령 체제다. 또 집단 체제로 바꾸자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센 사람은 센 사람입니다. 소련이 정말 후견국인데 소련의 말을 듣는다고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요즘 같으면 우리도 참 미국만 벌어보고 있는 걸 숙청을 해야 되는데. 무슨 그 사건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와요. 종파. 네, 종파. 그게 종파 분쟁 뭐 그런 거 있지. 그게 58년일 거예요. 56년인가? 하여튼 58년에서 비로소 거의 실권을 다 잡았죠. 정리 다 됐지. 연안파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체 사상이 이제 맹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주체 사상은 자주성, 그때는 주체 사상이란 말보다 자주성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미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뿐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주견을, 그러니까 아마 주관이라는 말일 겁니다. 주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대로 따와서 북한말을 주견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김일성이 1957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의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제시한 것이었다. 이것도 대단한 연기죠. 뭐 공산주의 국가로 6.25 때 그렇게 미국한테 당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성을 유지하겠다. 나중에 이 자주성이란 말은 주체 사상으로 변하게 되지만, 그런데 지금 다 후견국들 아니에요. 소련, 뭐 중국. 근데 그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그것을 가지겠다. 우리만의 자주성을 가져야겠다. 같은 공산국가라고 우리가 뭐 쫄래쫄래 쫓아다니지 않겠다. 이런 것을 국제공산당 회의에 참석해서 그것을 선언할 정도니까 하여튼 타고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타고난 혁명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황석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TV 프로에 나와서 강호동이 하는 무릎팍도사라데 나와서 어쨌든 혁명가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존경한다. 그때가 좀 세상이 좋을 때지. 존경한다. 왜 그러냐고 이제 강호동은 뭐 약간 이제 모르고 이제 무식한 컨셉으로 나가는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혁명가니까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몇 년도에?
그게 한 뭐 이명박 초기 그게 황석영이 그 세게는 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민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책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여도 우리가 너무 이 친북적으로 흘러서 제가 책을 하나 잠깐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남한 이승만만 그 6.25 과정에서 인민을 학살한 줄 알고 있지만 북한도 학살했다는 기록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또 북한을 또 그렇게.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북한에 의해서 좌익에 의해서 전쟁 과정 중에 학살된 사람은 당시에 유엔 조사도 있었고 비교적 정확한 수치랍니다. 그런데 5만에서 7만을 넘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죽은 거 말고 학살이죠. 그러니까 비무장한 사람은 한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죽은 사람은. 근데 우익에 의한 좌익의 학살은 통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적게는 30만에서 1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면 조금 미친 짓이죠. 둘 다 죽고 죽이고 죄 없는 인민들 죽이는 건데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7만 죽인 사람과 30만. 보도연맹이 25만이라는데 30만은 훨씬 넘. 그러니까 전쟁 피해자 말고 그냥 일반. 예,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이제 많은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학살만 쫙 다룬 건데 이 총 챕터가 몇 개냐면 챕터가 16개인데요. 2개만 좌익에 의한 우익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챕터만 봐도 얼마나 또 우리가 우익에 의한 학살이 많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어쨌든 학살은 있었고 그쪽에 있어서도 전쟁이란 미친 짓이다. 그냥 전쟁하지 말자. 전쟁과 인민의 결론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래야 되겠죠. 질문 있으세요? 예. 책 주문 안 하신 분들 저한테 주문해 주세요. 선생님 하시고 또 뭐 했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화음이? 그 타이틀이 정확히 뭐예요? 있는 거 없기도. 화엄 세계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죠. 딱 맞네. 김선배한테 딱 맞네.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화엄세계.